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2021학년도 가을학기. 벌써 10월 말이 되었죠. 오늘 정치학 이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중간평가를 실시했죠. 대부분 학생들이 고지한 대로 이메일로 시험 문제를 받아서 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여러분들 나에게 다시 어, 발송을 해서 내가 받아 보았죠. 그래서 비대면 수업인 만큼 시험도 비대면으로 일종의 이제 오픈 테스팅이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 뭐라 할까 깨끗하고 정당한 그런 평가를 실시했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 특별히 뭐 문제는 없지만 한 명의 학생이 응시를 안 했고 한 명의 학생만이 글쎄 나한테 시험지를 제출한다는 것이 내가 발송한 그 첨부 파일 그대로 발송이 되었어요. 아마 본인이 그걸 다운받아서 다른 곳에 쓰고 그 이 시험 답안을 작성한 그 내용을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마 그 이 다른 파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부분이 일종의 이제 잘 응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가 다 파일을 이렇게 받아 보았죠. 이게 다 몇몇 학생은 구글 폼을 보내는 그 지메일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구글 뭐 드라이브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만은 뭐 구글 이메일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저번에 언제 한번 얘기를 했었죠. 구글이 굉장히 이 자본주의 국가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을 가장 최우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 구글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면 거기는 반드시 또 이 반대 국부가 따라옵니다. 아이들은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그것을 강화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그 돈 주고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큰 대학 같은 경우 또 기업 같은 데서는 구글 폼을 사용하는데 돈을 주고 하고 또 사용하고 그래서 좀 어, 한 메일 다음 넷으로 이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다음 넷으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응대해서 내가 이제 파일을 받고 저장을 해 놓았죠, 보면.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학생 여러분들에게 음, 수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했었죠. 뭐 나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중간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내 수업 정치학의 수업을 받으면서 혹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학생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없겠는가 물어봤는데 대체로 좀 없다고 응답을 해요. 이게 정말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건지 그냥 성의가 없어 그냥 없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름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적해 주는 학생들은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내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음, 뭐 중간고사 공지 이메일로 해줬으면 이메일로 해줬었죠. 또 구글 설문지 강의를 보내주듯이 뭐 학습관리 시스템이죠. LMS에 설문지를 올려주시면 이것은 기술상 그렇게 안 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글 폼에서 나가는 거지. 이것을 걷다 올려서 그렇게 구글 폼을 LMS에 올리라. 물론 이제 카피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LMS로 하게 되면은 동영상 다 LMS로 올려주죠, 여러분들. 근데 LMS는 여러분들 동영상을 다 시청을 해야만이 출결된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어, 한 시간 내내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서 이 영상을 다 시청해야만 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유튜브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발송하는데
이것은 구글 설문지 폼을 MLS에다 올릴 수는 없어요. 올리고는 내가 이제 또 들어가서 그걸 봐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중구난방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것은 그냥 그걸 폼으로 보내서 받는 걸로. 이메일 오는 것이 항상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것은 학생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이제 이 뭘까요? 이 이메일의 그 스팸메일 처리를 어느 정도 해놓냐에 따라서 그러지 내가 이 구글 폼 설문지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구글 이메일로 나가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는 것은 다음넷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서 스팸 메일로 들어가고 또 어떤 때는 정크나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까. 이것을 이런 스팸 메일 그 수위를 여러분들이 좀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오탈자가 있어요 하는 얘기 같아요. 오타. 이거 정말 이것은 나도 좀 정말 힘을 기울여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짐작하겠지만 금요일날 저녁까지 내가 여러분들 보내주는 설문지를 받아서 나는 이제 뭐 확인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영상을 촬영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발송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요. 보면 영상 촬영해서 편집하고 좀 뭐 좀 핸들링도 좀 하고 그런가 하면 또 구글 폼 만들어야죠. 또 여기저기 올려야죠.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이게 LMS도 올리는데도 보면 어떤 때는 한 10분, 15분 이렇게 또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올릴 때도 핸들링을 해야죠. 보면 여기저기 올리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막 정신 없어요. 그따 또 구글 폼 설문지도 만들어야죠. 또 내가 뭐 컴퓨터 자판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심혈을 기울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성급해 하다 보면 오탈자가 좀 생기더라고요. 보면 정말 앞으로는 좀 없도록 좀 주의를 해야겠죠. 하여튼 그렇도록 할 것이고요. PPT를 미리 좀 보내줬으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염려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PPT를 보면 구글 설문지 폼을 그냥 쉽게 뭐 영상 다 강의 안 해도 뭐 설문지 내용 그 응답하는 거야 문제 한 세네 문제 한 네 문제 정도 되나요? 그 보면 바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러면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응답하는 학생도 노파심인데 그런 학생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이 수업이 마치고 나서 시험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PPT를 게시하거나 필요한 학생은 이메일로 발송해 주죠. 그렇게 할까 합니다. 또 한 몇 명 학생이 어, 구글 드라이브 설문지를 발송하고 나면 제대로 들어갔는가 이게 궁금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간단해요. 구글 드라이브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 돼요. 공유하는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공유하는 그 이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주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이메일 주소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에다 발송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두 명 학생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의 대답이 자기가 보낸 그 일종의 이제 구글 설문지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 읽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랬을 때 조금 이제 그렇죠. 자기가 보낸 그 내용을 다른 학생이 읽을 때. 물론 이제 그 학생도 다른 학생 걸 보겠지.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일종의 이제 프라이버시 또 이제 자기 어떤 사생활 이런 문제가 좀 힘들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학생이 말하는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리 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건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모르죠 보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설정을 들어가서 이제 이것을 엑셀 파일로 받아 보면 이게 누가 몇 시에 어떻게 보냈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 다시 다 들어가서 이게 이제 2분만 건데 그 메일 한도 때문에 이것도 참 구글이 그런 게 좀 있어요 보면 일종의 한 번 메일을 보내고 나면
그날은 이 메일을 못 보내요, 보면. 이제 그 한도 초과라고 해서 구글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더만 요즘은 구글이 자꾸 그렇게 좀, 나중에는 이제 한번 보내는데, 뭐, 뭐, 예를 들면 뭐, 필수뿐만 아니라 한 번에 발송할 수 있는 것도 한정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뭐라면 돈을 내라고 하겠죠. 돈을 주면 이제 용량을 좀 넓혀주든지, 뭐, 구글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음, 그런 내용 같아요. 이것은 뭐 설문지를 LMS에다 올려주라. 이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까 설명했었죠. 음. 그런가 하면 이제 3분만 것도 한번 본다면, 간단히 본다면, 불편한 사항 없습니다. 유튜브 수강은 구글 설문 작성 11 표기디오 혼동이 있습니다. 아, 이거 표기디오. 글쎄요, 이제 2분만, 3분만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어, 12, 15는 1분 반, 12, 14, 이렇게 운동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볼게요. 그래서 이제, 월, 수, 또 수, 금, 이렇게 수업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적은 건데, 시험 문제네요. 남학생은 뭐 신경 써줘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 써줘서 강의 뭐 이건 불편이 없고 뭐 좀 글쎄요 뭐 예체능 하다 보니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듣고 이해하려 해도 따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이 정치학 이해는 개론 수업이라 글쎄 뭐 이렇게 입문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맛보기 식으로만 강의를 하는 건데 각 챕터별로 이게 어렵다고 하면 글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음, 그래서 뭐 이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맛보기 하는 정도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정도인데 어렵다가 하니 정말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십니다. 설문지 이 정도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결 전체 학점 불이익. 아하, 학생들이 가끔 보면 늦게 제출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발송된 것을 본인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몇몇 학생들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확인도 해보고 싶고 시간 이내에 또 이렇게 발송이 됐는가. 결국은 그거죠. 학생 입장에서 보면 내가 혹시 늦게 발송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게 불이익은 안 줍니다. 이제 그 설문지 내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그 대신 그 가급적이면 그 금요일 과정까지는 여러분들 보내주셔야 내가 이렇게 또 피드백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영상 촬영할 때도 그걸 참고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지난주 것을 다음 주에 보낸다든지 그러다 뭐 혼돈이 돼요. 또 내가 이제 평가를 하고 나서 그 주 평가를 하고 나서는 나중에 보내면 내가 또 다시 파일을 열어서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출석부에서 다 이걸 찾아서 기재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또 나로서는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크게 하지 않다면 그래도 시간 충분히 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날 발송하고 수요일 날 발송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금요일 날 그 설문지를 받는 거고 하니까 수업 방식 불편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가끔씩 그죠? 뭐 문법적으로 내가 이제 급히 설문지를 만들다 보니까 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오탈자 이런 것들은 음, 정말 정신없이 만들게 돼요. 보면 또 정신없이 여기저기 또 올려야 하고 유튜브에 올려야죠. 이메일 발송해야죠. LMS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올려야죠. 또 핸들링 해야죠. 아니, 내 변명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정신 없어요. 보면 짧은 시간에 PPT 올려줬으면 이것은 내가 좀 노파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물론 학생들이 다 이 PPT를 보면서 할 거라 생각이 들지만 몇몇 학생들은 PPT만 보고 응답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노파심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뭐 이 정도 피드백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이거 하나 있네요. 이
휘천대유 조국 사태 같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알아야 할 사건에 대해서 다뤄주시고 교수님들 결례를 들려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도 좀 이런 부분을 터치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정치학이 수업인데 현실 정치에 대해서 무관하게 정치학, 뭐 이 철학 수업도 아니고, 근데 좀 우리 사건에 따라서 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싶죠. 근데 이게 이제 동영상과 LMS에서 이메일만 발송한다면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면 개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워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학생들 한두 명은 또 이것을 불편해하는 학생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 자기 입장이 분명한데 거기에 좀 거슬리는 뭐 이런 내용이 내가 좀 사례를 든다든지 하면 좀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 대해서 많이 좀 논의를 어, 접목을 해서 비유해서 강의를 어, 하면 좋다는 건 난 너무나 잘 알죠. 아마 강의실 수업이라면 좀 더 많이 할 건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해서 끝나고 좀 너무 이렇게 좀 철학적인 수업처럼 어, 한다면 좀 여러분들에게 좀 밋밋할 것 같아서 좀 하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뭐 그리고는 구글 폼 작성해도 제대로 발생되는지 불안해서 여러 번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제대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죠. 내가 한 명 학생 출석 체킹해서 또 이메일로 한 명 학생 보내주고 그럼 70번을 해야 하고 140번을 해야 하고 또 문자로 보내자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대로 들어와 있고 공유하는 문제는 처음에 내가 공유할까 했다가 혹시 프라이버시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비대면이라 좀 불편한 사항인 건 사실이에요. 그 이외에는 말고는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었죠. 뭐 지난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음, 뭐 내가 말한 바가 대체로 여러분들이 요구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어, 좀 가급적이면 여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부응해서 따라줄까 합니다. 좋습니다. PPT를 열어서 수업을 진행해야겠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세계화, 빛과 그늘. 교재를 먼저 읽어봤나요? 사실 뭐 세계화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은 없겠죠. 무엇이 세계화일 것이라는 것은 학생 여러분들도 대략 짐작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드십니다. 근데 이게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경제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좀 한번 어, 심사숙고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계화란 무엇인가? 특히 여기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인터내셔널 또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세계화 이전에는 이제 그 국제화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죠.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제화하고 세계화하고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학생 여러분? 뭐 그냥 국제화라고 해도 될 텐데 세계화라는 용어를 왜 썼을까요? 그렇죠. 좀 이게 국제화라는 것은 국가 간의 어떤 그 이 관계 또는 이제 정부 간의 어떤 관계를 국제사회에서 뭐 국가 또는 정부와의 그 어떤 관계를 국제화라고 한다면 세계화는 그보다 단위가 좀 더 크죠. 일종의 이제 어떤 지역 간 여기서 지역이라는 건 롤컬이 아니고 리존이죠. 리존 어떤 그 유럽 지역 뭐 아시아 지역 뭐 이렇게 이런 지역 간의 또는 어떤 그 이 국가 개념보다 더 광범위한 어떤 공동체 간 또는 뭐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라든가 경제 또 문화 이런 부분들 여기 나쪽 정치, 경제, 문화, 뭐 기술 트렌드 이런 걸 총망라한 어떤 그 망라한 어떤 그 지역 간의 공동체 간의 어떤 관계 이게 일종의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 해서 세계화라는 개념이라고 우리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즉 사람이나 기업, 정부 이것이 이제 통합되어 가지고 통합되고 또는 분화되어지는 과정. 여기에 일종의 이제 자본주의 확장.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가 확대가 가속화되어지는 것이 일종의 세계화다.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먼저 내가 조금 여기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이제 거리의 소멸, 뭐 death of distance, 그러면 이제 국경이 없는 세계, borderless world. 그래서 이제 뭐 국경이 없는 또는 이제 뭐 이 국경이 없다 보니까 이 국적 없는 돈이라고 해서 이제 이 다국적 기업 또는 이제 자본이 뭐 이제 국가를 경계를 초월하고 뭐 밤낮에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 이윤을 창출하는 뭐 그런 개념이 아마 세계화라고 이제 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보면.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물론 예도 좀 들고 있죠. 보면 뭐 예를 들면 홈플러스 예를 들면서 먼저 한번 홈플러스 예를 들은 것을 한번 살펴보고 간단히 보고 갈까요? 여기 뭐 이 홈플러스는 삼성과 테스코는 영국의 그 유통 전문 기업이죠. 이게 이제 합작을 해서 이 홈플러스를 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내에 여러 가지 그 이 유통 판매 시설을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이 홈플러스 매장에는 이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는 상품들 이것들이 이제 유통 판매되어지고 있죠. 이거 소개되어져 있는 바대로 칠레산 포도주, 미국산 오렌지, 필리핀 뭐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어지는 그런 시장 경제 질서. 이게 이제 세계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홈플러스 얘만 들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서 노동, 뭐 국적, 뭐 다국적의 어떤 그 이 노동자, 노동시장 개방 또는 다문화 가정. 그렇죠. 요즘 우리도 여러 그 이 다문화 가정들이 있죠. 보면 이런 것을 비교해서 세계화. 또 거기에 보면 정보통신 기술 발달, 경제의 급속한 자본주의 개방 힘입어서 세계화 이미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 분야 광범위 영역에서 깊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개념이 뭐 재화 서비스, 자본노동, 정보 뭐 이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이런 정보들이 공동체 범위를 초월하여 하나로 통합 분화되어지는 세계 질서. 이게 이제 세계화라는 거죠, 보면. 근데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 세계화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사람이 그 212페이지에 보면은 1985년 네비트라는 사람이 국제 경제 분야에서 대변화를 설명하면서 이 세계화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라고 이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세계화라는 것은 그 미국의 그 이 대통령 자문기구 자문위원이죠. 이 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그 마이클 포터라는 그 경영학 교수죠. 그 경영학 교수가 세계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세계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는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보면. 근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기 간단히 살펴보고 갈까요? 국가 간의 무역 장벽 철폐, 자유무역. 이게 이제 일종의 지역주의, 다자주의, WTO. 1995년에 W 체제가 도입하게 됐죠. 그다음에 IMF, FTA, 뭐 그 이후에 이제 FTA, IMF, 다국적 기업. 네, 그러면서 1990년대에는 트렌드가 뭐였냐면 정보화였어요. 정보통신기술 발달, 정보가치기술, 탈국경화, 뭐, 이 경계, 사이버 공간 창출, 뭐, 이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이죠. 뭐, 이것도 설명하자면 1 물결이 뭡니까? 농업혁명, 제2 물결이 뭐, 산업혁명, 제3의 물결이
정보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미국 사회 네이스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 정보 사회 도래하기 전에 80년대 초에 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트렌드, 사회를 현상을 이제 분석하면서 10가지 기술 트렌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예측들은 거의 다 맞았어요. 보면 오늘날에 이르러서 미래학자들이죠, 일종의. 로버트 달 같은 경우도 뭐 이게 탈산업 사회, 포스트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뭐 이렇게 이제 산업 사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포스트라는 것을 탈산업 사회, 후기 산업 사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로버트 같은 경우도 1970년대 후반에 이 산업 사회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회 등장 배경 징후가 나타나는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정보화라는 용어는 못 붙이고 뭔가 이제 정보의 가치가 비중이 높아지고, 일종의 이제 사람들의 소비가 정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정보를 다루는 어떤 기기, 통신, 이런 것들이 비중이 커지는 사회 기술 트렌드를 이제 이해를 해내는 거죠, 보면. 그 사회 현상을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로버트 달 같은 이 정치학자들은 이 산업사회 이후 이 사회가 변화가는 그 징후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호칭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후기 또는 탈산업 사회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죠, 보면. 그러기 전에 여기 한번 이게 영상을 한번 열어볼까요? 영상을 통해서 내가 수업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음, 세계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짧은 영상이에요. 한 3분짜리 영상이니까 한번 시청하고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오늘의 주제는 세계와 내가 소리가 좀 얼마나 작나요? 연결되어 소리 좀 키울까요? 있는가입니다. 세계화는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편한 여러 마음으로 한 나라와 3분간 여러분의 한번 생활은 얼마나 관련이 시청을 있을까요? 해보죠. 먼저 하루에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 그중 아이폰의 제조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제품으로 알고 있지만 그 부품들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옵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 카메라 모듈은 LG, 배터리는 LG와 삼성, 내장 칩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의 기업 부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폰만 하더라도 70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고 20여 개의 금속 광물은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채취됩니다. 그 외에 스타벅스 커피나 맥도날드 햄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콩이나 종이컵 원료, 우유, 설탕 등의 자원은 19개의 나라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하루를 예로 들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종종 미국 아침 음식인 시리얼을 먹습니다. 그 후 미국인 빌 게이츠의 기술로 만들어진 운영체제와 한국과 대만 등 여러 나라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를 켭니다. 요즘엔 미국인 3명이 만든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해서 매일 아침 온라인 수업을 듣곤 하죠. 점심엔 베트남 쌀국수, 미국 햄버거, 인도 카레, 이탈리아 파스타, 한국 김밥 중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를 골라 먹고, 휴식을 하다가 손흥민 선수가 뛰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식 및 전 세계 소식을 인터넷 기사로 접하기도 합니다. 또 세계 유명한 작가의 글이 번역된 책이나 세계 위인에 관한 책을 읽고 지구 건너편 위인의 삶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공부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운동을 할 때,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알고 보면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연결됐기에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와 내가 얼마나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 느껴지나요? 앞으로 세계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조금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세계화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화는 아마 큰 틀에서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가
아마 경제 분야. 그런가 하면 또 세계화는 또 하나의 뭐냐면 문화. 아까 음식 문화도 있죠. 문화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뭐 전 세계인들이 그냥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뭐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이 어떤 그 토착 어떤 음식 문화 그 한국의 어떤 고유 어떤 음식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된장찌개보다는 햄버거 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이게 뭐 한국적인 현상만인 거 아니죠 보면 이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 이렇게 해서 어떤 문화 음식 문화든 뭐 또는 여러 다양한 어떤 뭐 미디어 콘텐츠 문화든 이렇게 해서 문화가 보편화되어지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뭐냐면 IT 기술 부는 IT 기술 이 IT 기술의 어떤 그 발달에 세계화를 부추기는 뭐 이 영상 이 스마트폰도 IT 아닙니까? 이 IT 기술 스마트폰 IT 기술의 뭐 총체라고 말할 수 있던 거죠. 이것을 이렇게 매개가 되어서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라고 이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세계화 상징들에서 이 교재에서 이제 설명되어지는 내용들만 한번 볼까? 홈플러스 예를 들고 있죠. 홈플러스 예를 들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영국의 일종의 테스코 유통 기업인 그 합자에서 삼성 합자에서 홈플러스를 그것은 이제 다양한 상품을 소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거기에는 이제 칠레산, 미국산 오렌지, 뭐 필리핀 바나나 다문화 가정, 유고기 노동자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어지는.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설명해 준 세 가지 중에 하나, 이 경제라고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애매하게 좀 잘 설명하고 있는데, 냉전 시대 세계를 두 개의 거대한 블록에 갈라놓았던 이념이었다면, 국경의 의미가 쇠퇴되고, 약해진 세계화 시대에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원리가 냉전 시대 이념을 대체하고 있다. 이건 맞아요, 보면. 왜냐하면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세계화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래야 이제 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냉전의 이념에서 세계화,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로 대치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이 경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교재에서 나와 있던 바와 같이 경제라는 것은 시장 경제인 거죠.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이 시장에서 시장 가격에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신봉하고 있는 니카르트라든가 케인즈 같은 그런 학자들은 사실은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그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 시장 경제.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것은 자유방임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자유방임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그렇죠. 국가가 최소로 개인 생활에 최소 영향을 미치는. 근데 한번 이거 비유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간단히 내 어렸을 때는 나는 참 서부 영화를 참 재밌게 봤었죠. 뭐 존 웨이라든가 크리스트 이드우드라든가 뭐 그 보면은 그 오케이 목창의 결투 같은 뭐 그런 그 이 서부 영화 말 타고 와서 그래서 선술집에서 위스키 한 잔 탁 마시고 약 뒤돌아봤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포커 게임 하고 있는 다른 건맨들이 있어갖고 거기서 뭐딱 눈빛으로 시비가 붙고 나서는 그래 그러면 한번 붙자 하면서 나와서 이제 뭐 권총으로 이제 이 뭡니까 대결을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뒤돌아서 다섯 걸음 걷고 돌아서서 이제 총을 쏘고 좀 더 빠른 사람이 총을 쏘서 상대를 뭐 죽이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꼭그이 대결을 있고 나서는 오는 게 이제 보안관이 오는 거죠. 보안관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싸웠는가? 뭐 뒤에서 혹시 뭐 비겁하게 쏘지 않았는가? 뭐 그래서 정당하게 싸웠다 하면은 보안관은 할 일이 없어요. 그 죽은 시신을 처리하면 그걸로 끝나요. 이게 이제 사실 자유방임, 필수 국가인 거죠. 뭐 자기들끼리 뭐 정당장당히 싸웠다면 국가는 뭐 너희들이 싸워서 죽이든 살리든 뭐 그것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방임 국가, 최수 국가인 거죠. 거기서 또 영화에서 나오는 소재가 하나 뭡니까? 그 수십만 마리 그 소를 떼를 이끄는 이 농장주가
그 좀 작은 농장주, 소를 적게 키우는 농장주를 양육 강식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소재로서. 이런 것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양육 강식하는 그런 경제 체제라도 국가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자유방임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는 거예요. 부자는 그 막강한 자본, 이걸 더 부자가 되고, 이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묻고 할 수 없다라 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수정 자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것이 일종의 뭡니까? 미국에서부터 1930년 후반에부터 뉴딜 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케인즈 학파, 또 케인즈가 말하는 그 수정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 시장 경제 질서에 개입해서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40년, 50년대, 6, 70년 한 40년간은 잘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케인즈 학파의 어떤 수장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잘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중동에서 이제 중동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를 겪게 되죠. 이게 이제 정확한 그 시기가 한 1973년도. 이것은 여지없이 우리나라도 큰 뭐라 할까 불황의 씨앗이었던 거죠. 오일 쇼크라는 것이 뭡니까? 뭐 석유를 가지고 판매량을 조정하는 거죠. 이 오일 또 그러다 보니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이게 경제에 미치는 현상이 큰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기업들이 대거 이제 취약한 기업들이 이제 망하게 되고 도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거 실업자가 양산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실업 수당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게 되고 그러니까 국고가 이제 고갈되어지는 이제 악순환을 겪게 되어지면서 70년대를 겪게 되어집니다. 미국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이 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국가가 기업에 너무 이렇게 간섭하고 뭐 관세나 이런 걸 높이고 또는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복지 정책을 쓰다 보니까 기업이 자생력이 약화되어서 이 오일 쇼크 같은 걸 통해서 도산하는 것을 겪으면서 이 기업이 약화되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등장하는 게 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인 겁니다. 어,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정치 현상에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일종의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당선이 되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8년간 재선해서 8년간 미국 정치를 이끌죠. 그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 이름과 이코노믹스를 붙여서 레이건노믹스라고 이제 말하는데 레이건노믹스는 뭐냐니까 일종의 취수 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국가가 뭐 관세나 이런 것을 높여주지 않고 낮추고 무한 경쟁 체제로 가게 하고 기업에서 세금을 좀 낮춰주고 그래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나면 이제 근로자 이제 실업수당을 적게 이제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덜 지출되어지고 또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기업이 잘 되면 세금이 더 많이 거치니까 또 그걸 통해서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뿐만 아니라 영국도 1979년에 이제 대처가 여성이죠. 최초의 여성이 수상이 되어지는. 그동안에 영국은 이제 의원 내각제니까 다수당에서 이제 서로 이제 자기 밀실에서 다음 수상은 누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수상을 내세우고 그러는데 대처는 그러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비밀 선거로 해서 수상에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처도 여지없이 이제 그 일종의 신경제, 케인즈 신경제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 오일 쇼크를 여지없이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가 붕괴 오고 기업이 도산하는 실업자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겪으면서 대처가 이제 80년대 영국을 이끌게 되어지면서 이제 대처리즘이라고도 말하고 대처가 이제 영국의 경제를 살리게 되어져서 장기간 거의 한 10년 넘게 이제 그 이 정치를 이끌어 오게 되면서
국민적 신망을 얻게 되죠. 거기에 이면을 뭡니까? 복지 정책의 후퇴인 거죠. 일종의 이제 대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것도 대폭 줄이고 또 선별적 지급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유치원 같은 데도 국가의 재정 지원을 대폭 줄여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고 뭐 우리가 이제 그 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선별급식이냐 무상급식이냐 뭐 이 논란이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지금 뭐 전에 오세훈 이번에 시장 됐던 그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결국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다시 또 시장이 당선되고 했는데 이건 근데 참 일종의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일종의 예를 들면 선별지급이라 하는 것도 옳고 또 선별지급하는 것은 또 뭐가 좀 뭐라 그럴까 글쎄 뭐 가난한 아이들 이것을 좀 선별해서 그 아이들에게만 무상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그들 세계 애들 간에는 너희 집은 가난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소득이 얼마 이하인 아이 가정에게 손을 들게 해서 너희들은 무상 지급이다 하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보면. 우리 뭐 국민재난금 뭐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른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받기를 원하는 것 같고 또 선별 지급도 좀 원하는 것 같고 근데 아이들 문제는 자기 선택과 관계없이 뭐 선별 지급이 되어지면 아이들 세계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보면 가난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하지만 영국 대처는 이것을 가감히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이 재무 구조를 좀 뭐가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 일종의 뭡니까?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종의 이제 케인즈가 이 미국의 그 뉴딜 정책을 이끌어왔던 이 한 40년간 이끌어왔던 그 이 중심에 있었다면은 케인즈 반대편에 서 있는 또 경제학자가 있어요. 일종의 뭡니까? 하이에크라고는 그 경제학자. 그 사람은 이 케인즈가 주장하는 게 일종의 이제 수정자본주의,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잘 나갔던 50년대, 6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이에크에 대한 어떤 시장 자유주의 이 체제에 대해서는 누가 귀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이에크는 끊임없이 뭐 누가 기울이든 아니든 자기 주장을 계속하고 그런가 하면 또 자기 후배인 밀턴 프리드만 이런 학자와 함께 뭐 시카고 학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 주장하면서 계속 자기는 어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밀턴 프리드만 하면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던 그 누구죠? 그 이 국민의힘 정당 대권 후보자인 그 윤석열이 이 불량식품 뭐 어찌고 하면서 내가 듣기로는 음, 이 밀턴 프리드만 이 주장하는 그 이 얘기를 인용했다고 하면서 뭐이 국민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또 이 일종의 뭡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좀 불량한 식품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불량식품 하면 좀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은 불량식품과 부정식품과의 차이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나요 학생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이 불량식품도 먹어서는 안 되겠지 물론 근데 불량식품은 부정식품과는 좀 다르죠 이들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아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학칙에 의해서 처벌받죠? 잘못하면 뭐 학점이 안 나간다든지 부정행위. 근데 불량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불량 행위를 했어요. 뭐 자세가 뭐 잘못됐다든지 좀 이렇게 뭐 삐딱하게 앉았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불량 행위를 한다면 이게 처벌 대상이 아니겠죠. 불정식품과 불량식품은 그런 개념일 수도 있죠, 보면. 이 부정식품은 절대 판매되어도 유통하면 안 되겠죠. 근데 불량식품은 약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보면. 이게 뭐 어떻게 환경이 불량해서 만든 그 식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량식품이 대부분이 이제 그 무지에 있는 우리는 이제 불량식품은 어디예요? 뭐 이게 초등학교 앞에 있는 학구방 앞에 있는 불량식품 이걸 연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무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먹게 됐을 때 이제 건강해질 수는 없죠.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한데 이제 성인들의 불량 식품이라는 것은 글쎄 유통기간 조금 뭐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거. 또 이제 그 작업 환경이 좀 이렇게 불량하지만 제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식품들. 하지만 이제 그 원가가 굉장히 싼 이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여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논의하면 또 이제 이명박 그 전 예전에 대통령 시절에 뭐 미국산 수입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죠. 뭐 그 이명박 그 전 그 대통령이 뭐 가난한 사람은 어디든 이제 고기를 먹여야죠. 단백질 섭취원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이제 돈 없는 사람은 비싼 한우 사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산 소고기라도 사 먹여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거죠, 보면. 그 얘기도 간단히 한번 설명하면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때 이제 전주에 있는 그 한 고등학생이 이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써서 있는 내용이 이제 일파만파되어서 그 이 미국산 수입수 사건이 촛불 시위로 이어지는 사건이 전개되었는데 이 얘기는 이제 간단해요. 그 학생의 얘기는 물론 맞지만은 그 선택 여지없이 미국산 소고기인지 한우인지 모르고 먹이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그 이 고등학교 급식실에 오는 소고기국 또는 소고기 뭐 여러 가지 반찬들 이것은 이게 미국산 소고기인지 아닌지 모르고 선택 여지 없이 먹여야 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논란이 되어지면서 과연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그러면 응? 돈 있는 사람은 한우 고기 먹고 돈 없는 사람은 그럼 수입산 소고기만 먹여야 하냐? 그러다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이제 광우병 파동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확산되어지고 이제 이게 촛불 시위로 이어졌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그 밀턴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이 인용하면서 그 얘기 이 밀턴 프리드만의 그 어떤 경제학자의 그 어떤 신자유주의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 일종의 이제 그 윤석열이 말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면. 즉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복지 정책과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하는 어떤 그 주수 국가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하이에크 같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게 돼요. 케인즈가 주장하는 그 자유주의가 아닌 신자유주의. 이것은 이제 네오 리버럴리즘이라고 말이죠. 네오 리버럴리즘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사실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뭐 하이에크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나름대로 노벨 경제학자 경제학 상도 받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그 이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하이에크 같은 학자는 이제 고전주의 자유 경제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일종의 복지 국가를 후퇴하자. 근데 지금의 복지 국가를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가면 오히려 이게 더 복지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서 영국형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대처형 복지 정책. 이제 대처는 일종의 이제 복지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 기업하기 좋은 그런 경제 체제,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하고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면. 그게 이제 일종의 복지 정책이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좀 앞당겨서 설명하면은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면 또한 이 부익부 빈익부 현상 다국적 기업들만 양성해내고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일종의 이제 뭡니까 여기에 또 파생되어지는 것이 신자유주의 이 경제 질서에는 큰 기업을 양성하고 기업이 커지면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또 그 기업이 수익이 창출되면은 일종의 이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 신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낙수주의라는 용어는 1990년도 후반에 오면서부터 그냥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보면. 그래서 이 낙수 효과가 있을 거를 기대하고 했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보면. 미국 사회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이따 이제 세계화에서 이제 뭐 김문수 정부 때 세계화를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도 그 세계화하고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재벌 기업들이 커지고 그들이 이제 경제 수익이 증가하면은 여기에 이제 일종의 뭐 낙수효과, 속된 말로 이제 콩고물이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보면. 그들은 자본을 더 축적하고 그들이 이제 뭐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세수를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기업에만 더 비대화지고 거대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이제 프랑스 경제학자 마터 피케티가 그것을 설명해요. 피케티는 그 21세기 자본론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21세기 자본론에서 그 아마 피케티 그 책을 읽어보면 피케티는 이것을 갖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그런 설명보다는 굉장히 통계적인 수치를 강화해서 그 수치화하고 통계화해서 이것을 증명해내요, 보면. 뭐 피케티의 설명을 다 못 드려도 그 개요 설명하는 소책자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낙수효과라는 것은 피케티 입장에서 보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전 세계적인 그 하나의 트렌드예요. 여기에 또 이제 반대적인 이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앵거스 더테인의 그 저서인 위대한 탈출에서 또 그것을 반박해요, 보면. 결국은 미국 사회가 잘 살게 되고 또 실업률이 줄고 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하는 것이 앵거스 더테인의 위대한 탈출 그 책에서 보면 이것을 설명해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은 과거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본다면 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뭐 이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보면. 일종의 이제 신자유 경제 질서의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고 신자유주의 경제, 예를 들어서 하이에크라든가 밀턴 프리드만 이런 경제 질서를 신경제 질서, 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이제 받아들이는 이 정권은 일종의 이제 이제 재벌 기업 육성하는 이제 이명박 정권, 그걸 계승한 이제 뭐 이 박근혜 정부 이런들은 특히 이제 그 이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는 재벌 기업 중심으로 뭐 이제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지 정책보다는 재벌 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 우선, 재벌이 기업하기 좋은 정부를 만들어주고 관세나 세금이나 여러 가지 법 규제 이런 것들을 재벌이 경영하기 좋은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그런 체제로 만들어주는 이런 사회로 이제 변해가게 하는 이렇게 설명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지금 현재 여러 복지, 문재인 케어, 이 문재인 정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경제 질서를 처음 도입한 것이 클린턴 정부에 보면 클린턴 정부는 일종의 뭡니까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만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다 이제 미국도 사실은 복지 정책이 후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오바마가 다시 정권 잡고 나서 오바마 케어라고 그러죠, 보면. 오바마 복지 정책을 다시 정해서 오바마 정부는 간단해요. 정부가 경제에 직접 많이 관여해서 일종의 뭡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또 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을 통해서 여러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뭐 의료 복지든 또 고용이든 이런 사회 여러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이 인권이든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그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이고 이래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그 세계화와 맞물려서 세계화가 우리 그 현 정부의 어떤 그 이 정책 노선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세계화라는 거 아까 말했지만은 그 마이클 포터가 미국의 그 이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처음 보고해서 그 용어를 썼고 그때부터 이제 세계화, 미국에서는 세계화인 거예요. 신자유주의와 함께. 그런데 또 마침 또 공교롭게 우리나라 그 문민정부 1992년인가요? 그 93년도에
이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가 탄생되죠.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한 건 이렇게 큰 슬로건을 제시하는 걸 좋아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도인가요? 그때 봅니까? ASEM, 에이펙이죠. 에이펙, 그 호주에서 에이펙 세계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가면서 그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나서 귀국길에 비행기에서 처음 세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라고 이제 기자들이 세계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갑자기 이제 세계화라고 하니까 이제 세계화가 무엇인가 좀 혼용도 되었고, 그럼 국제화는 무엇인가? 뭐 이제 혼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까 설명했었죠? 세계화와 국제화, 국제화는 이제 정부, 그럼 국가, 이들 간의 어떤 관계라면은 세계화는 이제 그걸 초월하는 지역 간 또는 뭐 어떤 공동체 간, 뭐 여러 가지 국제 경제 뭐 이런 정치 뭐 또는 문화 이런 것들 망라한 그런 어떤 국경 없는 어떤 사유 이런 것을 이제 세계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화가 무엇인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어떤 체제로 들어가냐면 W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이전에는 1992년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를 도입하고 다자간 무역 경쟁, 국경을 낮추고 또는 이 관세를 국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낮추는 우리가의 체온제로 들어가면서 가드 체제로 이제 도입하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뭡니까 W 체제로 도입하는 그런 이거 시기를 겪게 되죠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FTA를 체결하고 이제 처음 우리가 FTA를 체결했던 칠레 아까 이 칠레 포도주 얘기했지만 칠레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이 체결하면은 그때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고사 일부 직전이라고 하면서 이제 항의 시위하고 또 이제 FTA를 체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루과이 라운드를 체결하면은 사실은 비교 우위에 있는 기업들은 환영할 일이죠. 여러 나라에다 물건을 내다 관세 낮은 관세 또는 뭐 국경이 철폐되는 그런 데서 물건 내다 팔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취약한 그런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이게 농업 생산성도 낮고 하지만 이게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농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뭐 전량 생산 쌀을 수입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상황이 되어서 수입을 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뭐 근다해서 우리 전 국민이 굶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쌀 생산하는 거 비교가 안 돼요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하는 칼로스오는 가격 경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또 동남아시아는 쌀도 이모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농업도 살해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나온 체제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 경제 체제로 들어가면 도산하기 일부 직전이죠. 하지만 삼성 반도체 같은 게 전자제품 이런 것은 우리가 내다 팔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도 가난한 농부들은 더 가난해지고 그런가 하면 이 재벌 기업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부자가 되어지고 그 부자가 되었으면 낙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낙수 효과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W 체제 세계화 되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큰 변화를 겪게 돼요 보면. 그러다 이제 더블 체제에서 세계화 한참 떠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들난 거죠 보면. 이제 97년도 후반에서부터 IMF 체제로 들어오죠. 이 나라의 뭐 경제가 거들난 거죠 보면 곳간이 비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뭐 이 환금 뭐 어음 같은 걸 막아야 할 그 이 국가 채무 이것이 이제 도래했는데 그걸 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라토리움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파산하는 거죠 국가가 뭐 한 가정이 파산하고 기업이 파산하는 것처럼 그러기 전에 이제 사실은 이 김영삼 대통령은 뭐였습니까? 이제 일본과 관계는 항상 불편했어요, 보면. 일본과는 좀 불편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통화 스와프 이런 걸 체제를 맺었어요. 통화 스와프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혹시 통화이라는 것은 불안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인 건데 이 김영삼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뭐 수상이 누가 우리나라 얘기하고 뭐 하면 독도 얘기하면은 가서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고 하면서 그냥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좋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IMF제를 도입했을 때도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못 빌려주겠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은 없고 갚아야 할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국채라든가 이런 것은 돌아오고 만기가 돌아오고 그런다고 모라토리움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IMF에 이제 뭐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근데 IMF는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죠. 그때 돈을 빌렸던 것이 한 850달러 정도, 850억 달러 정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80, 몇 조입니까? 한 87, 8조 정도 될까요? 아마 지금 예산으로 하자면은 우리나라 내년 희귀년 예산의 한 10분의 1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돈은 컸었죠. 근데 그냥 돈 빌려주면 그러지 않죠. 여러 가지 일종의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그래서 IMF가 제시한 조건을 따라야만 돈을 빌려줬던 거죠. 일종의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경을 낮추고 관세를 철폐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문호 개방하는 것도 뭐 기업 또는 뭐 금융 이런 것도 다 개방해야 하고 또는 뭐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뭐 상품 서비스 뭐 재화 기술 이런 것도 다 개방하고 노동시장 이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로 뭐 일종의 이제 다국적 기업의 일종의 이제 뭐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작은 기업들 이런 것들 오히려 이제 IMF를 겪으면서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몇개 굵직한 그 기업들은 잘 생존했고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뭐 조그마한 기업들,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그마한 은행들 다 도산하고 또 도산뿐만 아니라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 다 또 뭡니까 해직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전과 후로는 사회의 변화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IMF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중산층 하면 한 60%, 70%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지금보다 더 못 살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잘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산층이다 답하는 비율이 뭐 한 10% 조금 넘는다 할 정도니까 다 이 양극화가 된 거예요, 보면.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여러 이제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저출산으로 나타나요. 장래가 불안하니까. 야, 그 이전에 말해도 한 번 기업에 고용이 되어지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냥 거기서 이제 퇴직할 때까지 이제 직장 생활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또 기업이 이제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요. 유휴주를 줍니다. 뭐 일종에서 이제 뭐 그런가 하면 또 이 비정규직만 두고 일정한 기간만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한 3분의 1만 줘도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고 또 그들은 노조도 못 만들고 하니까 그런 그 기업들이 어 선호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 근로자 파견하는 그 유주 기업들을 만든 그들의 그 파견 근로자들을 받아서 고용하고 뭐 그들은 뭐 4대 보험도 안 들어줘도 되고 하니까 뭐 이 기업에서는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또는 그 파견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사회 현상이 양극화되어지고 뭐랄까 삶이 피폐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고용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고용이 불안하니까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니까 뭡니까? 한 해 뭐 저출산율이 글쎄요 뭐 이 베이비붐 시대 1955년 63년 이때만 하더라도 베이비붐 세대들은 한 해에 뭐 100만 명, 90만 명 이렇게 출산했는데 이 지금 시대는 한 해에 뭐 한 37만 명, 35만 명 이 정도 출산한다고 그래요. 어느 수학자가 계산했더니 우리나라 한반도에 800년 후가 되면 한 명도 생존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800년 후가 되면. 뭐 이대로 인구가 감소한다면 근데 이제 그 속도가 이제보다 더 느렸을 때 그 통계를 내놨으니까 지금 더 가속화되었죠? 아마 800년까지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600년 정도나 뭐 된다면은 한반도 뭐 이게 다 뭐 땅이든 모든 재산이 뭐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생존만 하면 내 자손들이
생존만 해내면 모든 재산, 모든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이 있는 뭐 자산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렇게 뭐 되게 하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 IMF 전과 후 우리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결정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이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그다음에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로서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김대중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이제 IMF를 극복하는데 뭐 급급했었죠 보면 일종의. 그래서 어 뭐 혁신 주장하고 그다음에 참여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정부 정책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는 다시 기업 중심의 그런 어떤 정책을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그래서 양극화를 이게 결국은 그거예요. 이 세계화, 신자유주의, IMF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일종의 현 자화상이고 이런 것이 정치 중심에 항상 서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간단히 설명했기 때문에 또 다음 수업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하 세계화 신자유주의 이게 어떤 우리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떻게 진행되나? 생산의 세계화, 무역, 금융의 세계화, 문화의 세계화 이런 관점에서 세계화를 바라보면 생산의 세계화, 다국적 기업 그렇죠. 미국이나 그런 기업들이 더 글로벌한 기업들을 그래서 수직적 분업과 생산의 다양화 그다음에 소득의 양극화 부양극화 이런 것이 심화되어지는 그래서 국경이 낮고 관세가 철폐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금융 자본이 오히려 이런 그 시설 자본 또는 뭐 서비스 자본 재화 자본 이런 재화 기업 이런 것보다도 금융 자본이 밤이면 국경을 넘나들고 또 그들이 또한 뭐 헤지 펀드라고 그래서 뭐 이 자본 사냥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무역과 금융 세계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2008년도 미국 금융 위기 이후 자유무역 협정 FTA.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IMF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멕시코가 1994년에 IMF를 겪죠. 그런가 하면 뭐 이 필리핀 또는 뭐 이 그다음 라틴 아메리카 그런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막 동시에 IMF를 겪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이 경제적 파산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IMF가 제시하는 여러 그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그랬죠. 이런 것을 제의를 많이 따르면서 오히려 경제적 취약성이 노출돼요. 이 다국적 기업의 먹이 사슬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작은 기업들은 망하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 멕시코라든가 또는 그 라틴 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은 더 어떻게 경제가 피폐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재벌이라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보면. 또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관치라고 그러죠. 리콴유가 아주 그냥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이런 것을 이끌어 가죠, 보면. 그래서 이제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는 이제 재벌 중심으로 IMF를 극복하게 돼요, 보면. 하지만 그러지 않은 그런 뭐 이런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IMF를 겪으면서 다국적 기업의 먹이 사슬에 사냥감이 되어갖고 다 먹혀버립니다. 뭐 금융 자본에 다 먹히고 이자율에 높여라고 하니까 이자율 뭐이 IMF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이자율을 뭐 10% 이상, 20% 가까이 올리라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 이자 갚고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국제 금융들이 들어와서 그 높은 이자율만 먹고 또 나가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또 나가버리고 나면 경제가 또 피폐해져 버리는 자본이 나갔는데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이제 2008년도에
유럽이 또 다시 금융 위기가 도사하는데 IMF의 공고 사항을 유럽은 따르지 않아요. 독자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또 그런가 하면 미국이 2008년도는 금융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자기들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IMF가 주장하는 이런 논리들이 허구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알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IMF를 겪고 나서 10년 지난 후고, 또 다른 나라들 이미 몇 년씩 지난 후고, 도산할 그런 기업들은 다 망하고, 일종의 이제 그 금융 자본만 비대해져 버렸던,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런 금융 자본에 의해서 새로운 금융 위기를 맞게 되어지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세계 경제 질서를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교재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세계화, 자유주의 그런 체제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19페이지 보면 그 설명하고 있죠.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노동자들 임금 수준, 제품 생산하기 원하는 중국, 베트남, 멕시코, 칠레 이런 나라들 노동력이 값싼 노동력으로 이리로 이동하고 초국가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그런 체제로 도입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 그래서 이 1995년에 세계화 WTO 체제가 도입되어지면서 이 모든 게 사실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작은 금융이죠 보면 미국은 기축 통화 아닙니까? 자기들은 뭐 경기가 불안을 겪게 되거나 돌아가지 않으면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국에서 이 화폐 파운드는 금본위 제도였다고 있죠. 돈을 찍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중앙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에 금을 그만큼 보유를 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휴지와 같은 그 파운드를 가져와서 바꾸려면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교환 가치가 있어야 하였던 거죠. 하지만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금본위 제도를 폐지해 버렸죠. 그래서 기축 통화에서 뭐 경제 인플레이션을 조장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일종의 뭡니까? 헬리콥터에서 돈을 달러를 막 풀어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화폐를 막 찍어서 푸는 거예요. 다시 또 그것을 회수하려면은 이제 금리로 이제 회수를 하는 거예요. 금리를 조금 높이면은 이제 중앙은행으로 금리가 있는 곳으로 돈이 몰리니까 또 그래서 달러를 회수하는. 그래서 사실은 프리드만이라든가 일종의 이제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런 양적 완화, 기축 통화 이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 같은 그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보면 이 화폐를 찍어내는 거 이런 것은 마치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 같다. 술을 많이 마시면 기분이 더 좋죠.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경기 부양하는데 기분이 더 좋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술을 깰 때는 머리도 아픈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프리드만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마치 알코올을 마시는 것, 술을 마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것을 거둬들일 때는 머리가 아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이런 경제 정책을 결국은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계화 국제정치. 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